무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게 또 책임이 있어요. 분할 통치, 이간질. 파키스탄과 인도가 4번 전쟁을 하거든요. 인도 공군기가 2대가 추락했어요. 한 명은 포로로 잡혔어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핵보였다고 선언했거든요. 사실상 핵보요. 인도라는 국가를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모습들은 미국이 세워놓은 오너십에 반하는 국가가 분쟁을 일으키는,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인도 측은 격양돼 있고, 왜냐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기 때문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뭘 할 수 있으니 겁을 줘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 모두 지금 약간 소규모 교전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단 크게 보면 이 무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영국이거든요. 네. 무굴 제국이 현재의 파키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일고, 그 다음에 인도 전역,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거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반란이라는 진압하면서 그 이전에는 영국이 직접 지배는 안 하고 네.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국의 일종의 어용 단체 회사죠. 경제적 이익을 취하다가 세포의 반란이라는 걸 겪고 나서 영국이 직접 지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떠난 게 1947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네. 더 이상 식민지 지배할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비극인데 종교가 네. 종교하고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또 끔찍한 이 적대적 징후, 이게 역사에서 너무 많거든요. 네. 그것만 계산하면 손익분기점 계산해 보면 정말로 종교하고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 물론 종교가 없다면은 인간의 이런 고통, 고뇌, 생로병사 설명이 안 되죠. 의지가 안 되죠. 또 민족이 없다면 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삶의 단위, 정체성 이런 게 또 존재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적대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전형적인 게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무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네. 인도는 사실은 불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는 거의 소멸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과 힌두교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인도에 사실 불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슬람과 힌두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무굴 제국이. 네. 근데 무굴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층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피지배층은 힌두거든요. 네. 그게 한 3대7 되거든요. 인구 비율로. 언제? 1947년 기준으로 대략. 네. 뭐 정확한 수치를 찾긴 쉽진 않지만. 그러면 영국이 떠났는데 인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 안에 그 자치를 가진 소왕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분쟁이 있는 카슈미르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영국이 떠날 때 이 독립시켜주는데 이게 한 나라는 안 되잖아요. 무굴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종교를 중심으로 네. 크게 2개의 국가로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네. 하나는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네.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힌두교죠. 네. 근데 지금 파키스탄이 서쪽에 인도 서북 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옆이 아프간탄이고 위에 탄탄탄이고 이 탄자부터는 다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파키스탄으로부터 거의 1,400km 떨어진 이 동쪽에 네. 여기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이것도 독립할 땐 파키스탄이었어요. 아, 정말요? 예, 2개가 분리된 거의 1,400km 떨어진 이 나라가 서로 길도 없는데 연결돼 파키스탄은 독립하고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 주류이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로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카슈미르는 그리고 이제 이건 주요한 지역들이고 나머지 자치를 가진 소왕국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왕국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다들 이제 힌두로 넘어가면 가는 거죠. 근데 카슈미르는 또 왜 문제가 되냐? 여긴 거꾸로 네. 이슬람이 다수인데 이슬람이 70%인데 예.
근데 지배층은 힌두였어요. 아, 그러니까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왕한테 맡겼거든요, 자치권을. 네. 그랬더니 왕은 주민들은 70%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파키스탄으로 가자. 근데 지배층은 힌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싫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파키스탄의 지원으로 이 카슈미르에 있는 무슬림들이 네.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파키스탄 밀고토. 그러니까 이 힌두 지배층 왕은 이제 무서우니까 인도한테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인도가 조건을 걸어요. 인도에 편입되면 도와줄게. 그 카슈미르 왕이 인도에 편입다 도장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왕과 인도의 계약에 따르면 카슈미르는 인도령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파키스탄은 그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구섭이고. 아, 그러면서 충돌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의 북서쪽의 35%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네. 나머지 45%는 인도로 가요. 그럼 나머지 20% 남잖아요. 네. 이건 남쪽이고 그건 동쪽이거든요. 이건 아크사이친이라고 그래서 이건 또 중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오. 왜냐? 중국이 자기 땅 영유를 주장하면 1962년에 중인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네. 이때 인도군이 거의 그냥 허수아비처럼 무너지고 중국군이 파죽지세로 밀려내려옵니다. 네. 상상을 못했죠. 그 티베트 고원 산악 지역의 보급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지금도 미스터리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출전하면서 이제 그 악사이트 20%는 중국이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서부 35%는 이슬람령, 파키스탄령. 네. 남쪽 45%는 인도령. 20%는 중국령. 여기는 국경이 없어요. 아, 그냥 인도와 파키스탄은 LOC라고 해서 통계선. 예. 자기들끼리 그냥 국경선처럼 우리 지금 군사분계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 사이는 LAC라고 해서 실질 통제선. 요거로만 거의 있지 국제법적이 인정하는 이 국경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또 분쟁이 되느냐? 네. 이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파키스탄은 계속 이 인도령에 있는 무슬림들이 네. 계속 분리주의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손잡으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또 숨은 건 뭐냐? 수자원이에요. 인더스강이 네. 지금 악사이친이라고 있죠? 네. 중국이 점령하고 그 북쪽.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티베트 히말라야 쪽에서 발원해서 네. 어디로 흘러가냐? 남쪽에 있는 이 인도가 점령한 카슈미르를 지나서 파키스탄으로 네. 넘어서 아라비아로 넘어가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발원지는 어디 있어요? 중국 쪽에 있잖아요. 네.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티베트. 네. 그 다음에 중간의 경위는 어디로 지나가요? 인도는 카슈미르 지나가잖아요. 네. 마지막은 어디로 지나가요? 파키스탄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위에서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아, 상류에서 만일에 중국이 인더스강 상류를 장악해버리면 예. 인도가 위험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인도의 카슈미르가 인도가 지배하는 그 인더스강 지류들을 장악해버리면은 파키스탄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에 의존하거든요. 아, 생명줄이네요. 생명줄이죠. 그런데 세 나라가,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제일 취약하죠. 네. 위에서 끊어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자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수자원 문제로나 양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아,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4번 전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47년 영토가 분리될 때 이제 서로 독립할 때 이 카슈미르 갖고 충돌을. 그 다음에 62년에 중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중국과 인도가. 네. 파키스탄이 가만히 보니까 인도가 이 허수아비거든요. 코피 네. 터지거든요. 중국한테. 네. 그 약한 중국 분들한테 밀리거든요. 62년이에요. 65년에 그거 보고 있다가 준비해서 쳐내려와요. 이게 두 번째, 65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71년에 있는데, 이건 동파키스탄 독립전쟁인데,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1999년, 가깝죠? 예. 카길 전쟁. 이것도 카슈미르예요. 네 번 전쟁이 있는데, 세 번이 카슈미르예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령에 있는데,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36명의 경찰이, 인도 경찰이. 근데 이때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을 해요. 전면전 활. 근데 인도 공군기가 2대가 추락했어요. 한 명은 포로로 잡혔어요, 조종사가. 인도의 치욕이죠. 아, 이번에 2025년 4월 22일 사건도 동일해요. 네.
카시미르에 있는 관광지에서 네.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인도인들, 비무슬림계만 골라서 26명을 사살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돼요? 7일부터 신드로 작전이라고 해서 파키스탄을 공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뭐 라팔이 떨어졌네. 이게 또 비슷한 데로 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인도랑 파키스탄이 4번 전쟁, 그중에 3번이 카시미르, 최근 2번 분쟁 모두 카시미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자, 그럼 71년 전쟁으로 가볼게요. 이건 카시미르가 아니에요. 아까 1947년 독립할 때 네. 이쪽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동쪽에 있는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동파키스탄이 인구가 많아요. 서파키스탄보다. 그런데 모든 자원과 통제권은 서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은 항상 불만이었죠. 네. 그럼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파키스탄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서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합니다. 정황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슬람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도는 어떻게 돼요? 적의 적은 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친구죠. 그러니까 1970년에 동파키스탄과 나중에 방글라데시와 네. 서파키스탄이 내전을 벌이는데 이때 인도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여기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했어요? 인도? 이슬람이지만 인도하고 친해요. 그쵸. 독립시켜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지. 역사적 복잡하죠? 야, 이게 실타래가. 터부를 내려가 보면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와 종교주의의 극단적인 이게 원인이죠. 네. 근데 영국에게 또 책임이 있어요. 영국이 1857년부터 네. 아마 제 기억이 1857년에 세포의 반란 진압하고 직접 점령하잖아요. 네. 자치 이제 직접 직할 체제로 식민지를 갖추는데 인도가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영국의 수십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분할 통치, 이간질 아. 어떻게 해요? 지배층은 이슬람이잖아요. 네. 이슬람이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힌두는 피지배층이잖아요. 네. 인도의 공용어를 영어로 쓰게 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동화된 게 바로 힌두교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힌두교도를 육성해요. 그럼 힌두교도들이 지배층 이슬람을 누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둘이 적대될 거 아니에요. 네. 요 정책을 펴요. 아. 그러면서 커진 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고 그 슈퍼스타가 간디예요. 독립의 아버지.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 간디는 이쪽 인도 국민회의 영국에 현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도 다 참전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인도 자치령을 준다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안 주니까. 이제 점차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도 국민회의는 이제 거꾸로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해요? 이번엔 거꾸로 이슬람 세력을 키워요. 그러면서 이슬람 연맹을 육성을 시킵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간디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슬람 쪽에 슈퍼스타가 누구냐? 파키스탄 공국의 아버지 무함마드 알리 진나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이제 이슬람과 힌두로 어떻게 돼요? 결집을 하는 거죠. 네. 이미 두 앙숙 세력을 만들어. 안 그래도 종교적으로 분쟁인데 네. 영국의 통치 체제 때문에 두 앙숙 세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력도 생겼고 갈등의 골도 역사적으로 계속 쌓여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비극은 어디냐? 야, 힌두교 다수 지역은 힌두 국가, 예. 파키스탄 다수국가 파키스탄 이렇게 분리해버렸잖아요. 예. 그럼 힌두교의 무려 이 영토 분할을 수천 년 된 인도 제국의 분할을 영국이 떠나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영토를 분할해버려요. 야, 우주간의 기간에. 이게 그러니까 엉망이라면 더 그렇지만 예. 자세한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 한 평만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아. 그러면 자, 영토를 분할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종교적인 증오가 커져 있고. 네. 힌두교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슬람은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분할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힌두교 쪽으로. 예.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서로 죽이고 추구해요. 이때 서로 학살극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카시미르에서의 또 학살극. 이러다 보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제 증오. 얘기했잖아요. 4번의 전쟁. 네. 47, 65, 71, 1999 4번 이건 전면전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분쟁,
이어서 2025년 분쟁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모디가 이 대외적인 강경한 민족주의를 정치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집권 기반을 강화해요.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의 민정이지만 사실 군부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부가 또 파키스탄 민족주의, 이슬람 민족주의를 활용을 해요. 지금 이번에 겉으로 보도 보면 파키스탄 정부가 육군 참모총장 무니르 참모총장한테 전권을 부여하거든요. 네. 참모총장한테. 왜냐 이 사람이 실세력이에요. 앞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허수아비거든요. 끝없는 쿠데타가 파키스탄 군부 세력이 실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경파인 무니르가 이번에 인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무니르는 그러느냐? 네. 무니르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 의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참모총장 임기를 2027년 연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야당이 전 총리인 칸이 이끄는 PTI라는 당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칸을 투옥했고, 왜냐면 인기가 좋으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선거도 조작을 하고, 민간인도 투옥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강경하게 진압을 하니까 파키스탄의 인기가 올라요. 모디도 강경하게 해야만 지지 기반이 강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결부돼요? 국내 정치까지 결부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둘 다 파키스탄은 군정체제, 사익단 군정체, 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애매하죠.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군부가 좀 다른 거 알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인도가 이번에도 2019년에도 비행기 2대가 추락했잖아요. 네. 격추되고 침투당했죠. 이번에도 현재까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현재까지 라팔 3기가 격추됐고 러시아제 미그 29, 그다음에 수호의 SU-32 5대가 격추됐다는 게 파키스탄 주장이거든요. 네. 지금 최소 한 기는 확인이 됐어요. 라팔 추락은.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제 J-10C를 사용해서 PL-15E라는 네. 이 사거리 200km 내외 넘어가는 이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건데 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왜냐 라팔과 지금 일부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죠. 중국제 J-10C가 생각보다 네. 탁월하다. PL-15 이 술령은 이제 사거리 150 다운웨이드요. 그다음에 중국이 쓰는 건 사거리 300이라고 선전하거든요. 네. 그게 탁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라팔 미국제 F-15 같은 경우 실전에서 거의 추락한 경우가 없어요. 격추한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100대 1 격추 비율이. 심하게 좀 과장하면 1000대까지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라팔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세대를 학살당하고 러시아 라팔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정호세 라팔 미그 29도 F-16급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러시아가. 네. SU-30도 지금 최소 4세대 이상 전투기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의 첨단 전투기가 모두 그냥 낙엽처럼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그럼 J-10C가 무슨 우주 만능이에요? 그것도 개발된 30년이 넘은 건데. 그럼 인도군의 능력으로 봐야지. 인도군의 능력. 그러니까 인도는 유명해요.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서 일단 인도는요. 무기 개발하면 기본이 30년이에요. 정말요? 62년부터 핵 개발했는데 98년에 성공하고. 네. 파키스탄은 98년 5월에 이틀에 걸쳐서 핵실험 6번 하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74년에 핵실험하고 98년까지 한 번도 못 해요. 왜요? 98년에 나서야 5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도가 핵추진 잠수함 2대나 운영해. 이것도 30년 걸렸어요. 오래 걸리네. 그 다음에 인도의 아준 전차라고 있어요. 네. 아준 전차. 이것도 탱크 반대에서 거의 한 30년 걸렸어.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래도 너무 무거워져서 네. 인도에서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면 좀 심하고. 이거 왜 이러느냐? 인도군의 무능. 그럼 왜 인도군이 무능하냐? 인도는 파키스탄 군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파키스탄은 이 쿠데타가 많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인도는 쿠데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몰랐죠? 의외로 정치는 안정됐네요. 네. 그거 왜 그러느냐? 군을 의도적으로 정치 세력이 약화시켜요. 끊임없이.
이 분할 통치하고 예. 통합된 강자가 나오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군이 강성해지는 걸 인도 정치계는 원하지 않아요. 파키스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딱 전역하고 나면 주요 보직에 못 가요. 잘 가야 외국 대사 정도 가는데. 인도군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62년 중인전쟁 코피 터지는 거 보고 65년에 파키스탄이 침공을 하겠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요만한 나라고 인도 이만한 나라니까. 전체 군사력을 보면 인도가 2배 내지 3배 앞서요. 이 전력 자체를 보면 한 2대1에서 3대1 사이 되고 국방비는 한 5배 써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없는 항공모함을 2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비크란트하고 비크라마디차. 이게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 그 당시 있던 비크란트, 그 당시 구형 항공모함, 예. 인도 항공모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 파키스탄하고 이 방글라데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동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인도 항공모함이 거기로 가요, 동파키스탄으로. 거기서 부대를 다 괴멸시키는 거예요,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이 또 얼마나 또 굴욕을 당하냐면, 이 비크란트를 잡으려고 잠수함을 보내거든요? 야, 침몰해.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인도군이 침몰했다는 설도 있고, 자체적으로 침몰 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2019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인도군은 굴욕이죠. 중인전쟁에서 굴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인도군은 생각보다 볼륨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파키스탄군은 그만큼 군부가 결집돼 있다. 네.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군을 견제하는 정책.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아요. J-10C와 PL-15E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라팔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실전에서 여러 번 사용됐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 전술면에서의 패배일 가능성. 인도군 통합 능력. 파키스탄은 공중 조기 경보기까지 활용을 했고 네. 먼저 선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로 딱 조사를 하면 이 레이더를 발사하면 비행기가 알아요. 땡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귀치질 만한 땡 하고 조종사 알아요. 그거 회피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요걸로 홀린 다음에 여기 지대공 미사일 이 레이더로 잡은 정보를 파키스탄의 조기 경보기에 종이 떠 있었거든요. 줬고 이게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J-10C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PL-25를 발사해서 추락시켰다. 뭐 얘기들이 아직 많아요. 그 파키스탄도 너무 놀랐다. 5대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떨어뜨리면 인도가 가만히 있어요? 손을 놓으면 승진하면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더 오히려 많이 떨어뜨렸는데 놀라서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어. 그래서 야 니네 돌아가.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요. 이제 두고 봐야 하는데 확실한 건 1기 이상의 라팔이 떨어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뭐 CNN 보도에 따르면 뭐 프랑스 라팔도 인정했고 미국도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이제 중국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J-10C, PL-15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지 이것만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인도의 전략전적 실패, 통합적 실패, 그 다음에 인도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나 파키스탄제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것만 갖고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F-15나 이런 비행기들로 지금 아랍 비행기들 그냥 정말로 100대1, 200대1 수준으로 격투시킬 때도 그 F-15라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동된 거거든요. 그 다음 조종사의 기량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어요. 11일 날.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아직 인도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인도가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 게 인더스강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차단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안 풀면 또 충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인도도 계속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막아놓으면은 이게 상류에 홍수 통제가 안 되거든요. 가질 수가 없고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한 번에 또 열어버리면 아래쪽 파키스탄에 흥수가 나버리고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열어는 줄 텐데 지금 인도가 테러를 당해서 공격했는데 오히려 라팔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모디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있겠어요? 뭔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놀래서
지금 라팔도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라팔이 왜 떨어졌는지. 지금 프랑스한테 치명타거든요. 라팔이 안 팔리다가 라팔아 팔렸니? 라팔아 팔렸니? 이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네. 안 팔렸거든요. 그러다 인도 팔고가 여기저기 팔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잘 되는 판이거든요. 예. 거기다 미국과 EU가 이제 나토가 등지면서 라팔이 더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코피가 터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라팔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라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라팔을 활용해서 오히려 거꾸로 파키스탄을 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도. 아직 가능성 남아있어요. 이대로 끝나기에는 인도가 너무, 이게 사실이라면 네. 라팔 세대, BB-19, 그 다음에 SU-30, 이게 떨어졌다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거 떨어질 때 지금 시진핑 어디 갔어요? 모스크바 갔잖아요. 네. 그 푸틴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국 식구 떨어져. 미국 SU-30 떨어지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지금 98년 둘 다 명실상부한 실질적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보유국은 국제법적 용어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네. 이건 NPT 조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둘로 나뉘어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예요. 유엔 상임이사국 5개예요. 네. 얘네들은 뭐냐? 비핵보유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쓴다라는 조건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그래 니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안 가질 테니까 약속 지켜? 우리도 핵 안 가질 거야 약속한 거예요. 네. 이게 약속이 일종의 이제 그 합인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 98년 가졌죠. 네. 그다음 이스라엘 가졌죠. 네. 그다음에 북한 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이 핵보유했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이 친구도 핵 가졌잖아요. 네. 그 한국은 핵보유국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핵도 가지고 있고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가들이에요. 네. 그 이 친구들은 명칭이 없어요. 사실상 핵보유.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핵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유국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우리 남 PD님이 전 자동차 있어요. 네. 자동차 보유국이에요. 남편님이 자동차를 훔쳤어요. 네. 그 자동차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럼 자동차 보유한 거죠. 그쵸. 근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훔친 건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용어가 없으니까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 주로 그래요. 핵 능력 국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김정은 보고 너 뉴클리어 파워야? 너 뉴클리어 네이션이야 이러잖아요. 네. 이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아닌 거예요. 또 가진 거 알아? 그렇지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도는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핵 능력 국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략 170개 내외의 핵탄두를 거의 비슷해요. 와. 핵탄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핵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라팔이 핵 투발 수단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핵탄두 투하할 수 있어요. 아. 라팔 우습게 보는데 이번에 절대로 이번 사건은 라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자, 근데 보통 미사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파키스탄과 이란은 인도는 모두 상대 핵심 지역을 때릴 수 있는 중량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럼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양쪽이 쓰면 어떻게 돼요? 핵은 인도가 더 유리해요. 왜냐? 핵은 2차 보복 수단이 있어요. 인도는. 뭐냐? 자,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죠? 네. 그럼 지상 기지는 대부분 알아요. 이동식 발사대가 있지만 네. 이 생명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2차 보복 수단이 뭐냐? 바로 전략 폭격기. 항상 떠 있잖아요. 네. 얘는 못 잡잖아요. 서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1차 보복 수단을 때리거든요. 네. 그럼 1차 얻어맞고 2차로 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파키스탄은 2차 보복 수단이 없어요. 2차 보복 수단은 이동식 발사대 그거는 제한되니까. 네. 실질적인 이제 2차 보복 수단은 전략 폭격기와 잠수함.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잡잖아요. 네. 지금 이 인도는 라팔의 투발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달 수 있어요. 공중에 항상 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은 서로 정면 대결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SSBN 전략 핵잠수 2척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잡아요. 지금까지 이 잠수함 물속에서 영화 보면 잠수함끼리 막 어뢰 쏘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구 역사상 잠수함끼리 서로 교전한 사례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물속에서 정확하게 네. 잠수함끼리 교전해서 격침된 사례는 없어요. 예를 들면 떠있는 잠수함을 쐈다든지 네. 떠오른 잠수함을 쐈다든지 들어있는 걸 잡았다든지 이건 있는데 네. 왜 그게 안 되느냐.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잠수해버리고 안 나오면 사실상 못 잡아요. 여기 레이더가 못 들어가잖아요. 소나로 이제 소리 듣거든요. 소나 탐지거리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올 수 있어요. 해결로 다 태울 때까지 10년, 20년.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10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근데 왜 나와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아, 승무원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보급해야 되는.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리면 잠수함 안에 있는 공기를 태우잖아요. 네.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나와서 스노클링이라고 엔진을 돌려서 축전한 다음에 들어가서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떨어지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대가리 드밀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 굴린 게 들어있어서 요 빨대만 올리는. 빨대만.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해요. 여기 뜨거운 연기 나오잖아요. 저게 다 잡히잖아요. 이거 잡혀요. 그래서 만든 게 핵추진이에요. 핵추진은 뭐냐? 분열이니까 공기가 안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공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안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어야 2달 이상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 남편님 이 안에서 2달 있어봐요. 미쳐요. 정신병 걸린 거. 여기 창문이라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2달 이상은 못 견뎌요. 근데 미국의 핵심 잠수함은 최대 작전 기간 딱 항구에 나와서 들어가죠.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소련이 미국 워싱턴에,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모스크바에 핵탄두를 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략폭격이 항상 떠있어요, 냉정기에는. 네. 얘는 떠있으니까 못 잡잖아요. 그쵸. 발사하니까.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파키스탄은 이게 없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이 없잖아요. 네. 라팔처럼 핵투발 수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탄두는 똑같지만, 네. 파키스탄이 만약 핵공격한다 그러면은, 인도는 똑같이 당하지는 않죠. 2차 보복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멸을 하는데, 인도가 유리하죠. 일단 땅덩어리 더 넓고, 몇 배 넓고, 2차 추발 수단이 있고. 네. 파키스탄은 알죠. 그러니까 먼저 쓴다고 떠드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상대방 수뇌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네. 수도권만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유엔 핵탄두가 떨어진 적 없죠? 네. 그것 때문이에요. 쓰는 순간 나도 죽으니까. 나도 죽으니까. 그럼 핵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핵전쟁의 가능성은 양측은 언제나 있죠. 왜냐, 양측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왜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측이 항상 어떻게 도망갈 구멍을 터줘야 돼요. 아까 지금 공중전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파키스탄이 5기를 격추시키니까 더 이상 공격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더 이상 공격하면 개멸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쓸 수밖에 없지. 무너지니까 군력이. 네.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거꾸로 인더스 강물을 야 그래도 우리 물은 손대지 말자라고 합의한 게 인더스 협약이거든요. 네. 언제나 지켜왔어요. 이번에 지금 막았거든요. 인도가 지금 코피 터졌는데 라팔 세대 미국 29, SU-32 다섯 대가 다 떨어졌다면 네.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나가면 다 얘기 다른 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확실한 건 인도 측 피해가 컸다는 거 라팔빵이 이런 거 확실하거든요. 코피 젖은 상태에서 수행했거든요. 그럼 인도 여론이 어떻겠어요? 이게 알려지면. 뭐야. 언론 통제를 하는데 알려지면 인도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휴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도도 자존심이 회복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럼 또 무니르라고 하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재미를 봤는데 인도는 또 의다 터지면 안 그래도 지금 미심이 나쁜 파키스탄 경제 최악이에요 지금.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까지 와 있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파키스탄은 장기전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왜냐? 가난한 나라에 네. 인도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인도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인도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데 핵을 유지하잖아요. 핵은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 유지 관리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왜곡돼 있고 국방비 비중 높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홍수 났다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직도 복구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으니까. 국방비에 들어가지 여기 핵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뻥뻥뻥 치지만 지금 사실은 장기전 능력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죠. 근데 밀리면 죽으니까.
그쵸. 정권 이룰 정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모디 역시 이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 대외 강경책으로 지금 주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실리를 찾아가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족주의와 종교, 극단적 종교 원리주의자들 앞에서는 경제는 의미가 없어요. 굶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론이 휩싸이면, 네. 양쪽이 또 이 두 가지 여론에 휩싸이면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중국이 J10C 제의받으면 신날 거 아니에요. 네. 신나지 않아요. 왜요? 왜냐? 본인도 J10C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여준 건 좋지만 이게 비하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하되면 인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첨단 무기 사들일 거 아니에요. 네. 군비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이랑도 그러면 지금 그 카시미르 그 인근에 판공호라고 있어요. 네. 호수. 네. 여긴 지금 호수 중간이 경계거든요. 여기서 중국군과 인도가 수시로 틈만 나면 싸워요. 몽둥이를 들고 싸워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 맞아요. 왜 내리다. 무기를 쓰면은 서로 큰일 나니까. 네. 몽둥이, 그래도 막 사상자가 발생하거든요. 여기도 화약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왜냐, 중국이 떠들면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인도에 지금 반중국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은 네. 또 있어요. 이제 이쪽 카슈미르 지역의 판공호수, 이 라다크 지역이 있지만, 이건 동쪽 분쟁 지역이고, 서쪽 분쟁 지역이고, 동쪽에 방글라데시, 있는 그쪽엔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또 거대한 지역을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거 인정 안 해요. 양쪽 두 군데가 지금 언제 설릴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이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중국제 무기가 인도를 박살냈어? 그 인도 감정이 어떻겠어요? 우리하고 또 지금 무관한 전쟁이 아닌 게 인도가 우리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K9을 수입해 갔어요. 네. 그걸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K9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분쟁에, 이 중국, 파키스탄, 인도의 분쟁에. 네.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K9은 지금 중국제 이 자주포를 압도하거든요. 네. 인터넷 보면 뭐, 무슨 K9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서졌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도는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겠죠. 왜 터졌냐, 우리가. 조기 경보기도 첨단을 들여올 거고. 라팔도 저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 게 스펙트라라고 하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탁월해요. 네. 그리고 원래 라팔은 밀접하기로 유명한 비행기예요. 앉아서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면 시스템 고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J10C판 청도항공사 주가만 막 올라가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 부질없는 짓이에요. J10C가 지금 뭐 4세대 전투기인데, 아무리 개량해서 좀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뭐 중국 분들이 무슨 뭐 KF-21을 또 뭐 이제 뭐 물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복잡하죠.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분쟁 리스크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 충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우위성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슬람하고 이제 힌두교하고의 서로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파키스탄의 규모는 되게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 파키스탄도 핵에 대한 이제 보유 기술이 있다라는 전제로 자신들의 그 무력성을 갖다가 계속 위시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번에 크게 표현이 되고 발발이 됐지만 그동안의 역사적 흐름을 러우 전쟁도 사실 크림반도 지역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제적 전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국지전이 거의 19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보면 7차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 파키스탄도 계속 싸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자국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라. 그다음에 자국에 대한 이제 종교적 특성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제 갈등이 심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도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렇게 분쟁이 격화되는 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러전쟁 종식을 계속 종식을 갖다 독려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 지정학에 대한 질서를 자신이 생각한 대리인 이론, 그러니까 자신이 삼은 대장 있잖아요. 그 대장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나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가 대표적인데, 그런 국가의 반대선에 서 있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오히려 그 선에 반대에 가서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파키스탄이 또 이제 양국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격화되지는 않겠지만, 인도라는 국가를 또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모습들은 자신들이 미국이 세워놓은 오너십에 반하는 국가가 또 사실 분쟁을 일으키는,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재를 통해서 서로 억제하고 이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결국에 대리인으로 삼은 국가들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억제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종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부터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슬람 인종 자체,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인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미국의 관광 목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출입 자체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도들과 이슬람인들의 그 반발과 위협,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억압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이런 분쟁적인 리스크에서 미국의 오너십이나 컨트롤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를 갖다가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 대장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장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 나온 이런 전쟁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인도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가장 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경로, 채널, 통로였다 보니까 인도를 공습하고 그 불만을 갖다 표출하는 어떤 수단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다시 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리인들이 후티 반군도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그다음에 이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이런 후티 반군과 같은 이제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 군대들, 특히 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슬람을 굉장히 하마스 조직 자체를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너무나 없었던 돈들,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상황에선 벗어났었다. 바이든 정부 때 특히 이란 쪽에 수출의 물꼬를 좀 열어주면서 이란의 국부 뿐만 아니라 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군사 세력들의 돈들이 꽤 들어갔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정책들을 보면요, 그냥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일기 때 핵 협상에 대해서 없다. 그리고 핵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친이란 세력들을 갖다가 계속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리아 폭격까지 했다. 시리아 폭격은 사실은 뭔 관계인데, 근데 시리아는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그다음에 UAE 그때 당시에 이제 협정을 맺게 했거든요. 이 세 국가가 뭉쳐서 이 국가들이 세워놓은 경제적 질서에 맞춰서 가라.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때 이득을 봤죠. 뭐냐면 사우디한테 증산해, 감산해. 그러면 바로바로 그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의 주도권을 트럼프가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싹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철학들 있잖아요.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 공존주의 이런 철학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억압하거나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이제 이란의 세력들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얻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이제 다시 궁핍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 협상 자체도 바이든 정부 때 어느 정도 유럽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핵 협상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그거는 이제 대선 캠페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대선 캠페인에 그 한마디 있잖아요.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다급해졌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나 무기의 능력으로 보나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만, 자신이 그래도 바이든 정부 때 획득했던 중동 내에서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억지력과 그런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분쟁이 미국 컨트롤 가능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이거는 가능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방식이 그래요. 두 가지 이론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샘플링으로 공격을 하면은 진짜 원래는 트럼프는 그 비개입주의예요. 왜냐면 중동에서는 사실은 사우디를 빼고 나면 중동에 개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번에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무너뜨리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대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에 이 복잡한 지형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혹여나 우리의 군사들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여기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미 빠져나갔다겠다는 게 대세론적인 미국의 철학인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아있죠. 사우디에 대한 컨트롤 능력과 오너십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꾸 무기를 갖다가 그동안에 공급을 못하게 했던 바이든 정부랑 다르게 1,000억 달러 이상의 고급, 그것도 굉장히 로키드 마틴이 이제 공급하는 고급 첨단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에 협상을 하는데 자꾸 사우디에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의 대리인 국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우디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국방적인 지원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계속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아무리 부자인 국가라고 제일 큰 나라라고 해도 힘을 잃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주려는 트럼프의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격전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슈미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캐시미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시미어, 우리가 이제 흔히 고급 원단, 옷 원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발생지가 카슈미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나는 양의 털을 뽑아서 캐시미어를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게 유럽까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캐시미어가 고급 옷 소재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뭐 이제 겨울에 아마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피는 작은 데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이 유명했는데 1947년에 인도도 우리와 같이 좀 비슷한 식민지 시절이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때 독립을 하면서 지금 이 카슈미르 지역도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도가 큰 한 덩어리였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갈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카슈미르 지역이 절반이 파키스탄을 넘어가고 절반이 인도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슬람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힌두교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뭐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인도는 많은 종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죠. 반면 인도는 이제 힌두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카슈미르 인구 구성원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벌어졌죠.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크게 따져보면 한 4차례 정도 전쟁을 했어요. 독립 이후에. 1, 2, 3차, 그 다음에 이제 카길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근데 분쟁은 이번 포함해서 2번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사실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근데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처럼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도가 이제 막 대응을 하고 뭐 폭격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칫 이게 잘못 흘러가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2,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부 상황과 주변국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파키스탄 양측 모두 사실 치고받고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서 남북 간에 일종의 소규모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지금 이제 굉장히 인도 측은 격양돼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 쪽이 격양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간 오히려 인도가 뭘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약간 이제 겁을 줘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 지금 약간 소규모 교전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일설에 의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이 인도 진지를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 양쪽 모두 언론들이 사실 좀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보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검증이 되지 않은 소식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걸러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양측이 사실 일측 촉발의 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겁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둘 다 지금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서로 핵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약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위험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 2019년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기 지원을 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중국, 인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과거에 이제 국경 충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파키스탄보다는 중국이에요. 계속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중국 인도 접경 지역에서 배치되는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파키스탄의 뒤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혈맹 수준으로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외교의 방향이 뭐였냐면 제3세계 국가들 위주로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해진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어요. 중국 파키스탄하고 합작으로 지금 전투기도 만들어 생산하고 있고, 그게 이제 JF-17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JF-17 같은 경우 거의 뭐 F-16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만든 J-10 전투기도 파키스탄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대1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뭐 잠수함, 군함 이런 것들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키스탄이 인도를 견제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죠. 거기다 이제 파키스탄 자체도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중동에 있는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장점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뭐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군사 훈련할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많이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끼리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뭐 SH-19 차륜형 자주포도 지금 파키스탄군이 쓰고 있는데 인도 접경 지역으로 막 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도 봤는데,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제 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국이 파키스탄을 약간 군사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무기들을 파키스탄군이 중국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관 제공이라든가 1대1로 관련해서 차관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국이 많이 하고 있죠, 파키스탄에. 원래도 혈맹 관계였고, 만약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장 먼저 지원할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는 파키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아프간을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도 인도가 발끈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테러 일으킨 거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군 정보국이 이쪽 근처에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왔어요. 과거에 그 알카에다나 예를 들어서 탈레반 이런 테러 단체들도 파키스탄 군 정보부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테러지만 저 뒤에는 파키스탄 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인도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키스탄하고 싸우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소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인도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파키스탄을 손봐야 된다. 막 이런 시위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인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인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잘 보시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인태 지역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만든 단어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쓰지도 않는 걸 미국이 만든 단어를 왜 쓰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도가 그러면서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방어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은 파키스탄보다는 인도를 더 중요시하죠. 그리고 인도를 일종의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대놓고 파키스탄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더 중요하죠. 파키스탄보다는. 두 국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양쪽 모두 일단 지금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으르렁 거리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다 하더라도 2019년처럼 일종의 서로 치고박는 수준의 교전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한 번씩 뭔가 인도도 일종의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당한 만큼 보복을 할 거고, 그걸 또 이제 파키스탄이 또 어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막을 수도 있고, 오히려 못 막은 상태로 끝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 제가 봤을 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대신에 이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전쟁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양쪽 다 핵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두 나라들은 핵을 서로 쓰게 되면 서로 다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핵을 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둘이 상대방의 수도를 향해 핵을 쏘기 시작하면 그냥 지구상에서 두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주변국들도 다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다만 이제 뭔가 그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충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히로시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죠. 그때 떨어진 게 이제 한 위력이 한 15킬로톤 정도 됐는데, 사실 두 번째 저는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정말 핵무기는 이건 쓰면 안 되는 무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충격적으로 오는 게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폭심지, 그러니까 폭발한 지역에 이제 그 유물들이 지금도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제가 가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무기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원자폭탄은 터질 때 사실은 이제 엄청난 고온과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 그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기념공원이나 이제 자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터지자마자 죽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이렇게 벽에 검게 이렇게 죽은 흔적만 남아 있는 거야. 다 타버린 거야. 없는 거예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제가 2019년에 갔을 땐 조금 그래도 잘 보였는데 세월이 제가 한 4년, 5년 만에 갔는데 많이 색깔이 좀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진짜 무서운 무기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폭탄 폭발에 의한 일종의 2차 피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방사능에 의한 피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히로시마는 사실 이제 시내 중심부 자체가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끔찍한 무기구나. 그다음에 이제 증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 폭발 당시의 유물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원도 만들고 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리라던가 이런 것들 막 좀 떨어진 곳인데도 다 녹아서 정말 이렇게 수정체 마냥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기회가 되셔서 일본을 가신다 그러면 히로시마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핵무기가 정말 어떤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는 거고 그렇다고 실제 체감을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실제 터진 곳을 한번 가보시면 이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자칫 인류가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지금 이제 미국, 러시아 한 뭐 전 세계 한 5개국 이상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많죠. 양쪽이 쏘기 시작하면 사실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도 알죠. 서로 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핵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마지막 수단인 거지. 누군가가 만약에 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거지. 그걸 만약에 선제 타격에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건 북한의 김정은이도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마치 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했지만 못 썼잖아요. 지금도 못 쓰고 앉아있고. 이제 이런 걸 고려해 보면 핵무기라는 게 사용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